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태평양의 작은 군도가 제주도에 속한 섬으로 편입될 것이라는 발표를 하면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과감한 결정은 기후변화로 인해 바닷물에 잠길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내려졌습니다. 이 움직임은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 전략을 흔들 뿐만 아니라 자연의 파괴에 맞서는 국가 간의 새로운 관계의 장을 열었습니다.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팔라우,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위기에 처한 이 국가가 과감한 결단을 내렸는데요. 바로 한국으로 편입하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팔라우를 제주도 부속도서로 편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인데요. 이에 태평양 섬나라를 사들이며 영향력을 확대하던 중국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국에게 나라를 넘기면서 팔라우는 중국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인데요. 기지를 발휘해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생존을 위해 한국을 선택한 팔라우의 결정에 대해 우린 더 기다릴 수 없다.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자리한 이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발밑으로 차오르는 물을 보고도 한 남자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금방이라도 차오른 물은 이내 남자의 허벅지까지 올라왔죠. 남태평양 가운데 위치한 섬나라 투발루. 외무장관인 사이먼 코페는 간곡한 목소리로 다른 이들에게 나라의 생존을 부탁했는데요. 투발루는 현재 기후변화로 인해 섬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는 나라가 처한 절실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물이 차오르고 있는 곳에서 연설을 한 것이죠. 실제로 그가 서 있는 곳은 몇 년 전만 해도 마른 땅이었지만 차오른 물 때문에 더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실 투발루만 이런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구 6만 명의 섬나라 마셜 제도는 기후 위기로 인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기 어려운 땅이 되었습니다. 솟아오르는 바닷물로 농사 짓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죠. 심각한 사태에 직면한 이들은 국가 차원의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티나스테지 마셜제도 환경특사는 지금 상황은 웃어넘길 때는 지났고 앞으로 몇 년 뒤면 태평양 섬나라들만 아니라 미국도 감당해야 할 현실이라며 온도를 낮추는데 나라들이 기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팔라우 역시 심각한 고민에 빠진 국가인데요. 1993년 미국과 체결한 자유연합협정 코에프에에 따라 약 50년 동안 국방과 안보를 미국이 책임지는 국가로 사람은 물론이고 물자도 부족한 국가입니다. 대통령 중심의 공화제로 현재 대통령 자리에 있는 수랑겔 휩스 주니어 팔라우 대통령은 조만간 가라앉을 팔라우의 미래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는 여러 세계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라의 위기를 얘기하며 차라리 우리를 향해 폭격을 날리길 바란다고 말하며 선진국들이 기후변화에 많은 액수를 투자하길 요청했죠. 그것과 별개로 팔라우는 생존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했는데요. 고심 끝에 팔라우가 시도한 것은 인공섬 건설입니다.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팔라우 주변에 콘크리트와 모래를 부어보다 튼튼한 섬을 만들자는 계획이었죠. 중국이 현재 스트레틀리 군도에 여러 자재를 부어 인공섬을 만드는 것에서 착안한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비용도 많이 소모될 뿐더러 섬 전체의 자연 환경과 유산을 포기해야 하는 아이디어여서 실천에 옮기진 않았죠.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던 팔라우. 고민을 거듭하던 수랑겔 대통령에게 검은 손길이 찾아왔는데요.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에게 땅을 양보하면 살 길을 알려주겠다는 제안이었죠. 중국은 현재 태평양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사람들의 관심이 유럽으로 향하는 동안 중국은 남몰래 영역을 넓히고 있었던 것이죠. 존 아퀄리노 미 인도 태평양 사령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국이 태평양 일대 지역을 장악, 군사기지는 물론이고 각종 물자를 보관하는 시설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폭로했습니다. 사령관은 현재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 3개 섬을 군사화했고 대함 및 대공 미사일, 레이저와 전투기 등 무장이 위성 사진을 통해 확인되었다고 밝히며 이는 중국이 타국의 주권을 침해한 명백한 월권 행위라 규정했죠. 이전부터 남중국해에 중국이 군사기지를 짓고 중국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은 정찰 위성을 통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었으나 미국에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남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군이 위성사진 증거까지 제시하며 중국의 섬 기지화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남긴 것인데요. 구체적인 군사기지 지역까지 언급할 정도였습니다. 미스치프, 수비, 파이어리 크로스, 암초 3곳. 이곳에 있는 무기들은 다른 곳에서 쉽게 보기 어려운 무기들이라며 군사 인프라 시설까지 지어지면 태평양 전역을 위협할 것이라 지적했죠. 아퀄리노 사령관은 기자들에게 실제 섬 상태를 보여주고자 기자들을 미 해군 초계기 P-8A 포세이돈에 태운 뒤 중국이 군사기지를 짓고 있는 곳들을 순회했는데요.
미 해군 초계기가 이들 암초 주변의 모습을 보이자 중국은 라디오 메시지를 포세이돈에 보내며 중국은 스프래틀리 군도 중국명 난사군도에 대한 합법적인 소유권이 있으며 다른 국가의 전투기가 침범하는 것은 영해 침범이라고 규정. 미국 전투기들을 향해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죠. 미국이 초계기는 물론이고 강경한 메시지까지 보냈지만 중국의 야욕은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남태평양에 위치한 섬나라 솔로몬 제도 사이 안보협정 초안을 체결하며 진출에 더 힘을 쏟고 있죠. 외교부 장관 서명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것도 조만간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약 70만 명이 살고 있는 작은 섬나라 솔로몬 제도는 오커스 AUKUS 동맹을 맺고 있는 호주와 매우 근접한 지역으로 호주와 밀접한 사이를 유지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솔로몬 제도가 호주와 거리를 두었죠. 그 원인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차이나머니를 앞세우며 솔로몬 제도에 엄청난 지원을 약속한 중국은 솔로몬 제도 공략에 힘을 실었습니다. 바로 중국군이 안전하게 임무 수행할 수 있는 군사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솔로몬 제도는 대만과 30년 넘게 수교를 이어올 정도로 반중 정서가 강한 국가였습니다. 중국의 침탈에 태평양 국가들이 힘을 모아 대항해야 한다고 할 정도였죠. 그러나 이런 흐름이 바뀐 것은 소가발의 총리가 집권한 이후였습니다. 새롭게 솔로몬 제도를 통치하던 소가발의 총리는 돌연 2019년부터 대만과의 관계를 끊고 중국과 손을 잡겠다고 선언. 중국 투자를 유치해 솔로몬 제도를 부흥시키겠다고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뒤늦게 중국의 남태평양 침략 야욕을 눈치채고 솔로몬 제도의 대사관을 설치하기로 결정하는 등 다급하게 태평양 군도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나섰죠. 외신들은 섬 쇼핑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중국의 진출을 심상치 않게 바라봤습니다. 팔라우 역시 돈을 앞세운 중국의 유혹을 떨쳐버리기 쉽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팔라우는 뜻밖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는 중국의 은밀한 제안을 거부하고 중국과 맞서겠다고 선언.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하며 이어 팔라우는 뜻밖의 해결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바로 한국에 자신의 땅을 넘기겠다고 말하며 팔라우를 제주도의 부속 도서로 편입 신청을 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머지않아 찾아올 파국에 대비해 한국의 미래를 의탁한 것이죠. 팔라우 주민들 역시 한국이라면 믿을 수 있다고 말하며 물이 잠겼을 경우 한국으로 이주할 것을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들 팔라우인들이 한국을 신용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한국의 피를 물려받은 후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남양군도라는 이름으로 불린 이곳 팔라우에는 많은 한국인들이 강제징용으로 끌려왔습니다. 시설 정비는 물론이고 일본군 기지를 짓는데 한국인들이 동원되었죠. 팔라우 코로르시 동쪽에 지어진 아이고 브릿지는 이를 알 수 있는 흔적으로 일제에 의해 끌려간 한국인 노동자들이 고통에 차아이고 신음소리를 낸 것에 원주민들이 이 다리에 아이고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죠. 미국과의 전쟁을 벌이던 일제는 폐색이 짙어지자 팔라우에 있는 일본인들을 본국으로 송환했지만 그곳에 남아있는 한국 노동자들은 내버려 두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들은 팔라우에 정착할 수밖에 없었죠. 팔라우에 정착한 한국인들은 척박한 땅에서 불을 일구고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팔라우 곳곳에 흩어진 한국인들은 팔라우에서 빠지면 안 될 정도로 팔라우 경제를 지탱하는 존재가 되었는데요. 그렇기에 한국인의 입김이 센 팔라우가 한국의 친근감을 드러내며 최종적으로 섬이 가라앉은 이후에도 한국으로 들어오고자 한 것입니다. 현 팔라우 대통령 역시 한국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기에 거부감 없이 한국 편입을 허락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모든 국가를 돈으로 사려던 중국은 뜻밖의 저항에 부딪혀 태평양 전체를 중국의 영향 아래에 두려던 계획을 철회해야 했습니다. 한국이 본의 아니게 방해를 한 것인 셈인데요. 경제 영토는 물론이고 실제 영토까지 점점 확장하는 대한민국. 중국의 횡포에 신음하는 태평양 섬 국가들이 중국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한국을 선택한 팔라우의 현명한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중국 로켓군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핵전력과 우주전력을 망라하며 군 개혁의 상징이자 중국군의 미래로 엄청난 지원을 받았던 군대였습니다. 하지만 창군 8년 만에 비리로 얼룩져 지금은 최대의 자랑이 최대의 숙청 대상이 되고 말았는데요. 로켓군 내부의 비리와 부정부패가 앞으로 수년간 시진핑 주석이 전쟁을 결단하는데 실질적으로 부담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금 중국군 내부에서는 숙청의 회오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8년 전 시 주석은 로켓군의 핵미사일 운용부대는 물론 우주방어부대, 전략핵잠수함부대, 전략폭격기 부대를 모두 묶어 안겨주었습니다.
핵심 비대칭 전력인 핵과 우주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 전력을 총망라해 로켓군이야말로 중국의 전략적 버팀목이자 안보 수호의 토대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는데 돌아온 건 미사일 연료로 헛골을 구워먹었다는 증언이 나올 정도로 핵심 물자를 빼돌리는 부정부패였습니다. 막대한 정부 자금을 투입해 힘을 한껏 몰아주었지만 이 자금이 로켓군 수뇌부에 오히려 부정부패가 싹 들 기회를 준 것입니다. 결국 중국은 추락해버린 로켓군의 이미지 세탁을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중국 우주탐사 스타트업 오리엔스페이스가 개발한 로켓 그래비티 1그래버티 1이 황해에 정박 중인 선박에서 발사됐습니다. 이날 황해에서는 그래비티 로켓 발사와 함께 두 개의 커다란 가스 기둥과 파편 조각들이 하늘에 날아오르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이번에 발사된 그래비티 1호는 완전 고체형 추진체로 이번 발사로 중국 상업용 로켓 탑재량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우주탐사 스타트업 오리엔스페이스 측은 그래비티 1호 로켓이 상업용 기상 위성 3기를 우주 궤도에 성공적으로 배치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래비티 1호의 발사는 중국에서 진행된 올해 네 번째 우주 탐사 임무였습니다. 미국을 넘어 2045년 우주 최강국에 오르겠다는 중국의 우주 굴기가 속도를 내면서 최근 중국도 미국처럼 우주 탐사에서 민간 업체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로켓 발사 횟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발사 성공은 중국 상업용 우주 탐사 부문에서 주목할 만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비티 1호는 발사 용량 측면에서 중국 우주기업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바다 위 선박에서 로켓 발사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미국과의 우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로켓과 위성 발사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문제는 중국이 발사한 로켓이 우주로 보낼 수 있는 용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주에 버려지는 쓰레기도 너무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올해 초 중국은 화물 우주선을 자국 우주정거장 텐궁과 도킹하는데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중국의 화물 우주선 텐저우 7호는 하이난성 원창 우주발사장에서 로켓 창정 7호 야오 8에 실려 발사됐는데요. 지난 19일 중국 매체들은 일제 텐저우 7호가 3시간가량을 비행해 18일 오전 텐궁의 본체 모듈 테너와 도킹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화물 우주선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엄청난 양의 과일과 채소가 실려 있었습니다. 중국 유인 우주국 CMSA은 중국 우주인들이 신선한 과일을 먹고 싶어 했다. 이번에 텐저우 7호는 2400kg의 과일, 채소와 생활 물자를 우주로 보냈다. 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중국 우주 비행사 3명은 지난해 10월 26일 이후 우주정거장 텐궁에서 3개월째 거주하고 있는데요.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를 두고 우주에 중국만의 집을 갖는 꿈이 현실이 됐다며 T자형 구조인 텐궁은 지구 저궤도인 고도 390km 상공에 떠 있는데요. 3개 모듈의 무게는 66t에 이르며 이곳에서 중국은 총 1000건이 넘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주인들이 먹고 마시고 실험하며 내놓는 쓰레기도 많을 텐데 여기에 과일과 채소까지 실어보낸 것입니다. 더구나 중국은 매년 유인 우주선 2대와 화물 우주선 12대를 발사해 텐궁과 도킹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중국이 유인 우주선을 보내고 화물 우주선을 오가게 하면 할수록 얼마나 더 많은 우주 쓰레기를 양산할지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이벤트가 무색하게도 중국 로켓에서 대형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미중 간 우주기술 개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중국 상하이에서 로켓 연료 탱크 실험 중 3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지난 29일 중국 민간 우주기업 란젠 우주항공은 상하이 우주비행연구소의 야외 시설에서 로켓 연료 탱크 실험을 하던 중 3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당시 란젠 우주항공은 폭발은 없었다며 직원들은 가벼운 부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있어도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은 SNS에 올라오지 않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당시 실험이 진행된 숭장구 인근 위수로 주민들은 당일 오후 7시 30분께 쾅 소리와 함께 창문이 흔들렸다고 중국 소설미디어 웨이보에 즉각 올렸습니다. 한 주민은 창문이 심하게 흔들렸고 도로에 소방차 소리가 들렸다고 했고 또 다른 주민은 지진이나 엄청난 천둥처럼 느껴졌다고 올렸습니다. 웨이보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란젠 우주항공 직원 3명이 숭장 중심병원에서 머리와 손 부상을 치료받았습니다. 더구나 이 회사의 한 직원은 언론에 탱크의 한계를 설정하기 위한 이번 압력 실험에 극좋은 액체 질소가 사용됐다며 이번 실험이 로켓 주체 2호의 개량형 모델에 대한 것으로 현재의 적재량을 늘리기 위한 실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란젠 우주항공은 작년 12월 세계 최초로 액체 산소와 메탄을 동력원으로 삼은
로켓 주체 2호 Y3을 이용해 세계의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작년 7월 주체 2호 로켓 발사에 성공하면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나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 등 미국 기업들을 제치고 세계 최초로 액체 메탄 로켓 발사에 성공한 기업이 됐는데요. 고성능, 저비용의 메탄 추진 엔진은 고체 연료나 액체 수소 등을 사용하는 기존 로켓보다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고 더 안전해 특히 재사용 로켓 개발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차세대 로켓공학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왜 이런 폭발이 일어났는지, 어떤 실험을 하는지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텐데 워낙 비밀에 붙이는 중국인지라 앞으로 얼마나 더 이와 유사한 폭발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러니 실험실 주변 마을 사람들의 불안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때 중국에서 발사한 로켓의 잔해 일부가 발사 도중 한 주택가 근처에 떨어져 주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 국가항천국 CNSA는 지난달 26일 스촨성 시창 위성발사센터에서 2대의 위성을 탑재한 장정 3B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한 쌍의 위성은 중국 위성항법 시스템 베이더우 사용 목적으로 발사됐고 계획대로 지구 중계도에 정확하게 안착했습니다. 문제는 발사 후 잔해였습니다. 장정 3B 로켓 측면 부스터 한 쌍으로 보이는 잔해가 민가 근처에 떨어진 것인데요. 이 역시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주민들이 SNS에 공유한 영상을 보면 광시 장족자치구 근처 산으로 부스터가 떨어져 폭발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위치는 스촨성 시창 남쪽이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는 주택 바로 뒤편으로 잔해가 떨어져 주변이 황색 연기로 뒤덮인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우주 전문 기자 앤드류 존슨은 해당 영상을 공유하면서 이런 종류의 부스터 낙하 액션은 베이더우 위성을 발사한 장거리 로켓 3B의 특징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중국의 장정 3B 1단 및 4개의 사이드 부스터는 사산화질소와 UDMH 조합을 사용한다며 두 연기 모두 흡입 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맹독성 화학물질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로켓 잔해가 민가 부근에 떨어졌으니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어떠했을지 상상이 됩니다. 하지만 중국이 베이더우 위성을 발사하면서 로켓 부스터가 민가 근처에 떨어진 보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에는 부스터가 주택 위에 떨어져 집 한 채를 완전히 파괴한 일도 있었습니다. 중국 위성 발사대가 해안가가 아닌 내륙에 있어 이 같은 사고가 일어나는 것인데요. 중국은 발사대를 옮길 생각은 안 하고 로켓 발사 전 인근 주민들에게 잠재적 위험을 경고하기 위한 공지와 대피령을 내리는 선에서 로켓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는 민간업체대로 또 로켓군은 로켓군대로 중국의 우주 관련 산업은 이처럼 안팎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문제는 시진핑 주석이 로켓군 수뇌부에 대해 대대적인 수술을 해도 제대로 장악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는 점에 있습니다. 시 주석은 새 로켓군 사령원과 정치위원회, 왕허우빈 전 해군 부사령관, 쉬시성 전 남부전구 공군 정치위원을 각각 임명했는데요. 둘 다 로켓군은 처음인 인물들입니다. 로켓군은 우주기술과 핵전력 등 첨단 기술이 핵심인데 이런 첨단 기술은 몰라도 충성도가 높고 군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들을 수뇌부에 앉힌다면 비리는 없을지 몰라도 문외한이 지휘 계통을 바로 세우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숙청은 계속 이어지고 현재 로켓군 내부의 긴장감은 필요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상적인 작전 수행 과정에서 받는 압박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하며 이 과정에서 일탈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는 뜻인데요. 중국에서 핵이나 우주과학 같은 비대칭 전력이 중시되면서 로켓군 내부에서는 언제든 미국에 관련 전력이 노출돼 비공식적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진핑 주석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 과정에서 바그너 그룹의 반란을 보며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따라서 숙청 작업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고 숙청이 계속되는 한시 주석이 대규모 군사작전을 결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중국산 전차와 전투기들이 체급이 안 맞는 상대에게 어이없이 격추당하거나 폭격당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중국과 러시아제 방산 무기들의 신뢰가 한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세계 최강 미국 수준과 가까워지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대체 러시아와 중국산 무기들이 전 세계에서 어떤 굴욕을 당하고 있는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 전장에서 미국이 제공한 M2 브래들리 보병전투 장갑차가 기관포를 연사해 러시아군의 주력 전차인 T-90M을 파괴한 것으로 알려져 러시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제47 기계화 여단이 공식 소설미디어 채널을 통해 공개한 드론 영상을 보면 동부 도네츠크주 스테포베 마을 인근에서 러시아 T-90M과 우크라이나의 브래들리가 근거리에서 맞닥뜨린 후 교전을 벌이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M이 브래들리는 적 전차를 발견하자마자 주무장인 M242 부시마스터 25 기관포 세례를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최강 전차인 T-90M의 주포에 직격을 당하면 미 브래들리 장갑차는 버틸 수 없기 때문인지 T-90 전차와 계속 거리를 두면서도 계속해서 기관포를 명중시켰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브래들리 전차와 러시아의 T-90M이 처음 맞닥뜨렸을 때 성공을 날린 건 러시아의 T-90M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성공은 수십 미터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조차 빗나갔고 주도권을 브래들리 전차가 쥐게 됩니다. 브래들리 전차가 계속해서 기관포로 상대를 명중을 정확히 명중시킨 데 반해 러시아 T-90M은 브래들리가 기관포 78발을 쏠 때 기껏해야 한 발씩 응수하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브래들리 2대가 교대로 T-90M을 상대하며 약 150발의 기관포를 쏟아부었고 미사일을 쏘자 러시아의 T-90M 전차는 큰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폭발 후 통제력을 잃은 러시아 T-90M은 도망가기 위해 포탑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갈피를 잡지 못하더니 결국 나무를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정말 굴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영상 속의 T-90M 전차는 세계 최고라며 자랑하던 카타로그와는 전혀 다른 모습, 불과 10분 동안의 전투에서 무기력하게 패배하는 모습이었고 이 영상이 공개되자 전 세계에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이처럼 수십 미터 거리의 근접전에서 저렇게 못 맞출 수 있을까 싶은 모습이었습니다. 차라리 안 보였으면 모를까 10분간 브래들리 전차에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모습이 고스란히 우크라이나 드론에 찍혔던 것입니다. 브래들리 전차의 난사가 끝나고 이후 검은 연기가 나는 T-90M 전차에서 러시아군 승무원 3명은 빠져나와 도주했지만 2명은 전사하고 1명은 포로로 붙잡혔다고 우크라이나군이 밝혔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자폭 드론을 날려 러시아 T-90M 전차를 완전히 파괴하면서 상황을 종결시켰습니다. 미 모습을 보고 푸틴은 격노했을 듯합니다. 푸틴은 T-90M 전차를 보며 세계 최고라고 극찬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T-90M 전차는 브래들리의 전차의 25기관포를 150발 가까이 버텨낸 것을 보면 확실히 이전 주력 전차인 T-70, T-80보다는 방어력이 우수해 보이긴 했습니다. 러시아는 1990년대 초반 T-90 전차를 전력화했습니다. 러시아는 T-90을 미국의 M1, 에이브럼스 독일의 레오파드 2 등 서방의 3.5세대 전차에 비견되는 전차다. 125활강포와 열화상 조준 장비, 자동장전 장치, 자체 방어 시스템 등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전차라고 홍보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면 브래들리 장갑차를 만자 열화상 조준 장비, 자동장전 장치, 자체 방어 시스템은 왜 작동을 안 시켰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첨단 장비가 있어도 전차를 운용하는 군인들의 숙련도 낮다 보니 제대로 방어조차 못한 것입니다. 사실 체급에서 훨씬 차이가 나는 브래들리 장갑차가 당황을 해도 더 당황했을 법한데 브래들리 장갑차에 탄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아주 빠른 시간에 사격 통제 장치를 운용시켰고 계속 명중타를 날렸습니다. 즉 무기체계의 신뢰도 운용하는 군인들의 능력이 다르다 보니 러시아 군인들은 첨단 기갑 전차를 갖고도 한낱 보병 전투장갑차를 만나 이렇게 당하고만 것입니다. 일단 무게상으로도 T-90의 전투 중량은 46.5톤으로 27.2톤의 브래들리와는 체급상 비교가 안 될 뿐더러 전장에서의 목적 자체가 다른 한 차원 높은 기갑 전투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과도 같은 이번 전투의 승자는 미국이 제공한 브래들리 전차였습니다. 한마디로 체급은 상관이 없었다. 체급 차이 따위는 무시해버리는 미국 브래들리 전차의 위력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전투기들의 망신은 더합니다. 중국 전투기가 기관총을 맞고 폭발하는 장면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기관총에 맞으면 전투기도 폭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고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12.7, 7.62 기관총은 일반 전투기에는 심각한 데미지를 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중국제이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이유밖에 없을 듯합니다. 사건은 지난 1월 16일 미얀마와 중국의 국경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얀마 반군 중 하나인 카친 독립군 측이 미얀마 정부군의 전투기를 자신들이 기관총으로 격추시켰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번에 격추된 전투기는 중국제 FTC-2000G로서
이 전투기는 사실상 J7 전투기의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대당 판매 가격이 850만 달러에 불과해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전투기로 불립니다. 미얀마 군정은 중국으로부터 JF-17 전투기 7대 등을 구매해 운용하려고 했지만 서방 측의 대대적인 제재와 중국산 부품에 대한 제재로 이들 전투기를 사놓고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격추된 중국제 FTC-2000G는 이들 전투기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얀마 군정이 급히 도입한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점은 미얀마 반군이 운용하는 픽업 트럭 탑재 기관총 대공 사격에 격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미얀마 반군은 지난해에도 중국제 JF-7 전투기를 M2 중기관총으로 격추한 바 있는데요. 전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투기가 12.7 기관총에 격추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격추된 중국제 FTC-2000G는 중국이 미그-21을 기종 변경해서 만든 저렴한 전투기로 말만 최신형 전투기이지 픽업 트럭 탑재 기관총에도 격추될 만큼 종이장 같은 방어력을 갖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와 중국의 무기 수준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반면 한국은 세계 최강 미국 수준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한국의 FA500I 폴란드 수출을 계기로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 불안으로 인해서 아프리카 군사 강국인 이집트까지 36대 도입을 확정하는 등 동유럽 이외의 시장으로 넓혀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FA50에 미국 F-22 랩터 전투기에 장착한 최신형 마운트 헬멧을 통합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FA50은 더욱 더 무서운 성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신형 마운트 헬멧은 조종사가 전투 상황을 빠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으로 미국은 광활한 사막에서 맞닥뜨릴 적을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조종사 헬멧에 안경 같은 작은 디스플레이를 장착해 핵심 정보를 표시해왔습니다. 미국은 이런 첨단 헬멧 시스템을 다른 국가에 개발된 미사일과 연동을 허가하지 않으며 시스템을 해외로 수출하는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미 국무부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만 이전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국이 FA50 전투기의 개량 사업에 첨단 HMD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FA50은 더욱 더 성능이 향상되고 해외 수출길도 더욱 유리해질 전망입니다. 이미 베트남에도 FA50의 수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산 무기의 부품을 구하지 못해 운용이 어려워지자 최근 베트남은 미국과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F-16 대량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류에 힘입어 한국의 FA-50 경전투기 역시 베트남이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이처럼 미국과 급속히 밀착하는 이유는 중국의 위협이 날로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고 미국 역시 중국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라도 베트남의 도움을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베트남이 미국제 전투기를 대거 도입하게 되면 이에 맞게 베트남 조종사들을 러시아산 전투기에서 서방제 전투기로 적응시킬 훈련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베트남이 한국의 FA-50을 고등 훈련기와 경전투기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과 러시아제 무기들이 허술한 부품과 성능 저하로 굴욕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 방사는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 파워 GFP가 매긴 2024년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5위에 오를 정도로 급상 중입니다. 이에 힘입어 한국 방산 베스트셀러인 한화에어로의 K9, KAI FA50, 현대로템 K, LIGNX1, 천국의 수출 실적으로 한국 방산의 대표주자 사인방의 영업이익은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러시아와 중국이 주춤하는 사이 한국 방산은 최강 미국의 핵심 부품을 도입하며 빠르게 두 나라의 기존 시장을 위협하는 중요한 방산 국가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무역과 경제를 담당하는 상무장관이 며칠 전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지나 러문도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목적은 미중 무역 분쟁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갈등 요소인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장비 수출 금지에 중국이 먼저 미국에게 대화를 하자며 미국 고위급 인사의 방중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의 씨가 마른 중국이었지만 지나 러문도 미국 상무장관의 방중 날짜에 맞추어 중국의 IT 기업 화웨이는 자신들의 힘으로 100% 자력 개발한 스마트폰 메이트 60 PRO를 출시했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이 공개되자 IT 업계는 완전히 발칵 뒤집혔는데요. 화웨이 메이트 프로 스마트폰 속에 모든 최첨단 반도체들이 중국산을 사용했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메이트 프로에 탑재된 7나노 수준의 정교한 반도체 기술은 이전까지 중국이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중국이 어떤 경위로
7나노급의 미세 공정을 양산하기 시작했는지 의심의 시선이 가득해진 상황입니다. 게다가 IT 전문 매체들은 화웨이가 이번에 출시한 메이트 프로 스마트폰을 분해해보니 한국 기업 SK하이닉스의 모바일 D램인 저전력 DDR5와 낸드 플래시가 탑재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 제재를 정면으로 받고 있는 화웨이에 한국산 반도체 부품이 탑재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SK하이닉스 측은 즉각적으로 미국의 화웨이 제재 이후 최근 3년간 화웨이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며 미국 수출 규제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즉, SK하이닉스는 화웨이 측에게 반도체를 공급하지 않았는데 화웨이가 비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거쳐 한국산 반도체를 확보한 뒤 자사 스마트폰에 탑재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에 미국에선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중국이 대화를 하자고 해서 미국 상무장관을 보냈더니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를 보란듯이 무시하면서 최첨단 반도체가 적용된 화웨이 스마트폰을 공개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화웨이는 중국 정부의 지분이 포함된 사실상 국영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화웨이가 이런 기술 도발을 실시한 것은 중국 정부의 입김이 확실하게 작용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중국의 기술적 도발이 나오자마자 미국의 러문도 상무장관은 즉각적으로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많은 채찍을 가지고 있으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중국의 첨단 산업을 봉쇄시킬 더욱 많은 수단이 있다는 것으로 중국의 반도체 IT 산업은 완전히 공중분해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화웨이가 자신들의 기술적 도발을 위해 한국산 반도체를 어떻게 끌어들인 것인지, 또 자랑스럽게 꺼내들 어떤 7나노급 반도체 기술력의 현실은 어느 정도인지 스카이경제가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드디어 중국이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3년 전 미국 정부로부터 완전히 스파이 기업으로 낙인 찍힌 화웨이가 반도체 수출 규제망을 요리조리 피해 한국산 반도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반도체 업계 전문가들은 첫 번째로 미국의 수출 규제가 실행되기 전 이를 예상한 화웨이가 대량으로 반도체를 주문해놓고 재고를 쌓아둔 뒤에 필요할 때마다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제3자 거래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SK하이닉스가 대만이나 일본 또는 유럽 등 수출 규제에 있지 않은 국가들에게 정상적으로 반도체를 수출했지만 대만이나 일본 등 현지의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해 한국산 반도체를 웃돈을 받고 넘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화웨이가 제3자 거래를 통해 반도체를 확보했을 것이라 보고 있으며, 미국 정부 역시 화웨이가 어떤 경로를 통해 반도체를 확보했는지 조사한다고 발표한 만큼 화웨이가 단 한 번의 기술적 도발로 몰래 들여오던 한국산 반도체의 공급이 완전히 끊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중국이 항상 그래왔듯이 미국의 반도체 제재를 받아도 반도체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며 호언장담했지만 뒤에서는 몰래 그토록 무시하던 한국산 부품을 가져다가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과 생산 능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해당 반도체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맹활약 중인 군사용 드론이나 정밀 유도 무기 등 군사용 반도체로도 사용될 수 있어 철저한 통제가 필수입니다. 화웨이 스마트폰 속 모바일 D램과 낸드 플래시를 제외하면 스마트폰의 두뇌와 같은 CPU에는 중국의 반도체 기업 SMIC에서 생산한 7나노급인 기린 9000S가 탑재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초미세 공정으로 분류되는 7나노보다 더 낮은 공정의 양산은 오직 삼성전자와 TSMC 두 곳에서만 가능한 상황인데, 중국의 SMIC에서 뜬금없이 7나노 기린칩 양산에 성공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 진짜 7나노 미세 공정이 아니라 반쪽짜리 7나노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7나노 공정은 EUV 극자 외선 노광 장비를 통해서 양산이 이뤄지고 있는데, 중국의 SMIC는 EUV 장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구형의 장비인 DUV를 통해 7나노를 구현했다는 것입니다. SMIC는 10년 전 기술인 14나노 반도체를 만들던 업체지만 ARFI 액침 불화 아르곤을 이용한 심자 외선 DUV 장비로 한쪽 웨이퍼에 같은 패턴을 여러 번 찍어내는 멀티 패터닝 기법을 통해 기존의 14나노 공정만 생산하다가 7나노 반도체 생산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양산 수율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국 SMIC가 사용 중인 DUV 노광 장비는 네덜란드로부터 도입했으며, 네덜란드 업체와 미국 상무부에선 이미 DUV 장비로 여러 번 반복적인 패터닝을 통해 7나노 장비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럼에도 사용 승인을 내어준 이유는
14나노 반도체 생산용으로 쓰이던 DUV를 통해 7나노 반도체를 생산하는 경우 수율이 극악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양산을 시도한 SMIC만이 진짜 수율을 알겠지만 7나노 생산 수율이 5%에서 10% 사이라는 업계 관계자들의 관측이 있습니다. 즉, 이렇게 DUV를 통해 생산된 7나노 반도체는 EUV를 통해 생산된 7나노 반도체보다 가격적으로 400, 500가량 원가가 높으면서 성능 역시 EUV 7나노 반도체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중국이 만들어낸 반도체는 해외 수출하거나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기보단 중국이 자존심을 굽히지 않기 위해 억지로 만들어낸 비효율적이고 뒤틀린 반도체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이번에 공개한 첨단 스마트폰은 원가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산 반도체를 정상 유통 경로로 공급받지 못하고 다른 업체를 끼고 비정상 유통 경로로 공급받기 때문에 한국에서 다이렉트로 수입하는 것보다 여러 차례 유통 마진이 적용된 가격으로 들여온 것이며, 두 번째로 스마트폰의 핵심 두뇌로 알려진 CPU마저 무늬만 7나노를 갖추기 위해서 극악 수율의 멀티 패터닝 공정을 통해 생산하였기에 부품들 성능은 좋지 않더라도 단가 자체가 비합리적으로 비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품을 정상적으로 시장에 출시하고 팔기 위한 목적보다는 자신들에게 반도체 제재를 한 미국을 향해 미국의 기술과 장비가 없어도 7나노 개발에 성공했다는 선전을 하기 위한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런 식의 기술 도발을 실천하자 미국이 무늬만 7나노인 반도체마저 못 만들게 하겠다며 7나노를 만들기 위한 반도체 소재 공급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자신들도 고사양 스마트폰을 만들기 시작했다며 중국 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아이폰 사용을 금지한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아이폰을 제조하는 애플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시장에 좋지 못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글로벌 언론사들은 이번 아이폰 금지 조치는 중국의 큰 패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자국 공무원들에게만 우선적으로 아이폰 금지령을 내렸지만 사실상 중국 기업과 공무원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아이폰을 금지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14억 내수 시장을 활용해 자국산 스마트폰을 팔기 위한 큰 그림인데요. 하지만 중국의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로 구글의 안드로이드마저 사용할 수 없고 자체적인 운영체제로 작동합니다. 이는 완전히 시장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스마트폰 하나 만들 때조차 자국 기술력이 부족해 한국산 반도체마저 몰래 가져다가 조립하는 현실이라 중국이 아이폰을 금지하고 자국산 스마트폰을 활성화시키려면 한국산 반도체 부품이 더욱더 많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국산 반도체 부품도 몰래 수입하여 끼워 넣는데 아이폰이 금지된다고 해서 사용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없죠. 더 황당한 것은 아이폰을 제조하는 공장은 대부분 중국에 있어서 중국이 자국에서 아이폰 사용을 금지하면 아이폰 공장에서 일하는 자국민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예상입니다. 또 아이폰이 금지되면 반대로 삼성 스마트폰의 점유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하던지 간에 결과적으로는 안 좋은 일만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죠. 이번 일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은 한국산 반도체 의존을 버릴 수가 없고 미국으로부터 더욱 심한 압박을 받을수록 한국 반도체를 얻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증거로 중국은 거의 7년 만에 한국 단체 관광을 허가하면서 친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만 해도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600만 명이 넘었지만 중국의 한한령이 실시되고서 지난해 기준으로는 20만 명에 불과할 정도로 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관광객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8월 이후 중국의 한국 여행이 풀리면서 중국인 여행객들이 물밀듯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얻어내고 싶은 게 있으니 이런 조치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